안녕하십니까. 자, 전기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교재 첫 번째에 있는 챕터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챕터 1의 직류회로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직류회로 부분도 보시면 섹션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섹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보니까 직류회로 및 전류의 열작용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직류회로하고 열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류회로 부분을 하다 보면은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의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기본 소자들의 용어를 터득하신 후에 열작용에 들어가서 이제 전력에 관련된 얘기까지로 좀 넘어가는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유전자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론이 전자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E라고 하는 기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E라는 기호에다가 단위는 처음 보셨겠지만 이 C라고 쓰고요. 쿨롱이라고 읽어줄 거예요. 쿨롱이라고 읽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E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기호라고 불러요. 기호라고 불러주고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단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호랑 단위를 구분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단위라고 하는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고정값이에요. 변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기호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유전자라는 걸 알파벳 E라고 쓰는 게 보편적인 거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소문자 Q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문자를 써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기호와 단위를 조금 구분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를 선택해서 써드릴 거거든요. 근데 쌤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것은 기호보다는 단위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 조금 치사한 건 단위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무조건 가로 안에 넣어줘서 구분을 할 수 있게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로를 없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유전자라고 하는 건 어디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책의 내용은 길게 쓰여져 있지만 좀 간단하게 줄이자면 모든 물질을 작게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나와요. 그런 걸 이제 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핵의 특징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를 핵, 원자 핵이다 혹은 분자 핵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핵에는 양성자라고 하는 것하고 극성이 존재하지 않는 중성자가 합쳐져 있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더하기 기호를 양성자, 기호가 없는 걸 중성자라고 하고요.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씩 있던, 두 개씩 있던, 세 개씩 있던 상관이 없는데 이런 핵 주변을 이동하는 것이 생깁니다. 어떤 궤도를 가지고 어떤 궤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것이 생기는데 요 마이너스 극성을 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것을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핵 주변을 이동하는 어떤 전자라고 하는 극성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녀석을 자유전자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고 전압이 만들어지는 전류와 전압의 발생 근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 때문에 전류나 전압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시고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단골 문제로 나오던 이 본질 부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양성자의 무게, 전자의 무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수치를 한번 써드려 볼게요. 먼저 양성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서 양성자의 무게를 질량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마찬가지예요. 기호는 M이라는 기호에다가 양성자를 보통 플라톤이라고 해서 P를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인 기호가 이렇다라는 거지 꼭 얘로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냐? 1.6
27R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라는 숫자가 있고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라는 게 있는데 양성자의 질량은 1.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요걸 많이 냈었던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에 질량도 있는데 M이라고 하는 기호를 질량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하면 일렉트론 E자가 전자를 나타내는 기호여서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고 해요. 무게의 기본 단위는 g이 아니라 킬로그램을 씁니다. 저희는 MKS 단위계를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1g이 아니라 1kg,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무게를 선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실제로 중성자의 질량도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의 질량은 보통 MN이라고 쓰는데 요건 저희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쌤들이 생각하실 때 이 중에서 제일 무거운 물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 개를 합친 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무거운 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 바뀐 추세예요. 수치를 물어보기보다는. 그러면 핵이라고 하는 거,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거에다가 전자까지 더해준 게 제일 무거운 거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었고 과거에는 이 수치들도 물어봤었는데 자, 이거 뭐 이제 산수 시간에도 한번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요. 수치를 외우기보다는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 중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뚜껑에 MP, ME, MN이라는 기호가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카시오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FX5709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누르면 요 수치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쌤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 전자, 중성자의 질량은 제 기억으로는 Shift 버튼에다가 7번이라는 숫자를 누르면 번호를 넣게끔 화면이 바뀌어요. 그럼 요 번호를 넣는 곳에다가 01번에서부터 03번까지 중에 뚜껑에 보면 MP, ME, MN이라고 써있는 기호만 맞춰서 누르시고 는 눌러주면 그거에 맞는 숫자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되시는 분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만 가장 무거운 거는 핵하고 전자를 더하는 거구나. 근데 핵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져 있는 거구나까지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유전자에 대한 얘기고요.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자유전자 때문에 전압이나 전류를 발생시킨다고 했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근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도 자유전자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많이 나오던 단어여서 먼저 하나 써놓은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전하와 전류라고 하는 두 번째가 나오죠. 그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두 번째는 2번인데 전하하고 전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기의 본질에 들어가서 전류가 뭐예요? 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일단 전하는 Q라는 기호를 쓰고요. C라는 걸 써요. 그럼 아까 전자의 단위랑 같네요. 쿨롱이라고 읽었던 거. 전자랑 같은 단위였습니다. 전류는 I라는 기호를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을 거예요. 기호는 I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전기에서 전류라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I라고 쓴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이다 라고 해서 T분의 Q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I는 R분의 V라고 외우신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데 그건 저항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하는 얘기고 전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정의는 이렇다는 거예요. T분의 Q.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T라고 하는 정해진 어떤 시간 동안에 도선이나 도체에 이동하는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의 단위를 쿨롱, 나누기라는 게 있으니까 퍼라는 기호,
t라는 단위를 세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의 기본 단위. 이거를 우리는 미리 암페아로 쓰네요 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쿨롱 퍼 세크가 암페아와 같다가 전류의 정의식이어서 전류를 정의하자면 단위 시간당 도체나 혹은 도선에 이동하게 되는 전하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하량이라는 말을 전기량이다 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거죠.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걸 직접 계산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다음 보기 중에서 암페아라는 단위와 같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공식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단위를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죠. 뭐에 대응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걸 전류라고 하는 거고 참고할 게 나왔네요. Q라고 하는 전하라는 것은 전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전기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예요. 물론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요. I는 T분의 Q하고 같은 식이지만 T분의 N 곱하기 2라는 식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실 게 있어요. 시간은 똑같으니까 결국 전하라고 했던 Q를 N이라고 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N이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N은요. N은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예요.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고 여기서 말하는 E는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럼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라는 수치를 앞서서 했었던 질량처럼 외워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도 일반적인 기호는 2라고 쓰고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단위는 C 뭐라고 읽기로 했습니까? 쿨롱이라고 읽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도 돼요. 양성자라고 나왔다면 플러스만 붙이면 돼요. 왜냐니까 양성자든 또는 전자든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같다. 다만 부호만 다르다. 이런 어떤 수치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계산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 질량 얘기했었던 것처럼요. Shift라는 버튼이 분명히 있어요. Shift라는 버튼을 누르고 숫자 7번을 누르면 번호를 땡땡 누르게 되어 있다 그랬죠? 아마 이게 뚜껑상에 보면 23번이었나? 요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쯤 어디에 알파벳 2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걔를 눌러주면은 는 하면 1.602보다 더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업하시려면 요런 공식까지도 알아야 되니까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지금은 당장은 T분의 Q라는 건 일단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T분의 Q라는 곳에서 전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하 또는 전기량, 전하량 이렇게 하는 Q는 야 여기 보면 1분의 I랑 I는 같으니까 산수 시간에 배웠죠? 방정식 대각선으로 곱한 값은 서로 같다. Q 곱하기 1은 I 곱하기 T와 같다. 그래서 Q는 IT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쓰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I라고 하는 건 단위가 암페아, T라고 하는 건 단위가 뭐죠? 세크. 그래서 쌤들이 이미 알고 있는 쿨롱이라는 단위와 암페아 세크가 같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걸 좀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물론 지금 저는 전류 I를 대문자로 전하 Q를 대문자로 썼어요. 이렇게 대문자를 썼다는 건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부를 수 있는 직류를 뜻합니다. 건전지 같은 경우죠. 직류, 배터리. 그런데 전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교류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커런트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적인 막 움직이는 교류가 있어요.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얘네들을 교류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대문자로 썼던 부분만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I다라고 쓰는 거예요. I다라고. 그러면 T분의 Q라는 기본식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능사는 보통 어떻게 쓰느냐? 델타 T분의 델타 Q다라고 써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기호를 바꿨으면 DT분의 DQ라는 기호하고 같고요.
어쨌든 델타 델타나 DD는 똑같은 거니까 약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단위는 쿨롱 퍼 세크 동일하게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다만 교류를 썼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아직 직류가 뭐고 교류가 뭔지 몰라요.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모양만 보여드린 거예요. 소문자 I로 썼으면 교류를 뜻하는데 이런 교류라는 건 시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DT, 시간이 변한다. DQ, 전기량이 변한다. 변한다라는 거에 관점을 두고 해석하는 걸 교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직류와 교류를 그래프화 시켜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t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직류라고 하는 건 전류라고 하는 게 크기가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쭉 일정하면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전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야 되겠죠. 어떤 부하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직선으로 가는 게 직류라면 교류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들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막 움직일 거라는 거죠. 어쨌든 직류라고 하는 다이렉트 커런트와 액티브 커런트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차이는 좀 구분하자는 거예요. 직류와 교류라 하는 것은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일정하게 가거나 일정하게 줄어야 돼요. 그게 직류야. 근데 교류는 그게 아니에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는 값이라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류구나 정도만 일단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러면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전하 및 전류 중에서 첫 번째 식과 책 밑에 있는 표까지는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계산기로 찾을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봤더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소문자로 써놓은 전류 옆에 보면 소문자로 쓴 Q가 있어요. 그죠? 이건 전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능사에서는 잘 안 다뤄요. 기능사에서는 요 부분을 안 다루고 기사에서나 조금 다루는 얘기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어쨌든 얘도 1분의 i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크기는 같다. 고로 dq가 i 곱하기 dt와 같다. 그런데 실제로 이 d라는 게 뭐라면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미분이에요. 미분. 평균 변화율. 그래서 학창 시절에 미분의 역, 미분에 대응되는 거 하면 적분이라고 하는 인테그랄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식을 기준으로 왼쪽에 적분 취하고 오른쪽에도 적분을 취하면 이 적분 기호랑 미분 기호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Q라고 하는 전기량을 인테그랄 I dt다라는 기본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ti라고 하는 걸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라서 전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만들 거고 구간을 0에서 t초까지로 주면 기능사에서는 쓰지 않지만 전기량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밑에 보니까 바로 직류와 교류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DC와 AC라고 써 있는데 간혹 질문이 들어와요. 쌤, 왜 C는 커런트라고 해서 전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DC, 직류는 직선적인 전류만 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류가 됐건 전압이 됐건 똑같아서 DC라고 쓰는 거나 DV라고 쓰는 거나 똑같아요. 커런트로 쓰거나 볼테이지, 전압으로 쓰거나 똑같은데 DC, 전류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DC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DC라고 하는 거 대신에 AC라고 쓰겠죠. 액티브 커런트. 그럼 요거는 AV라고 써도 똑같은 거지만 V보다 I가 먼저 발견됐다에 의의를 두세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전압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 있는데 4번이래요. 이 전압은 기호가 V예요. 단위는 볼트라고 읽고요. V라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V라는 기호에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아까 전류를 정의할 때 어떤 도체나 도선의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전기량, 여기서 말하는 단위 시간은 시간의 기준이 없으니까 1초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전압은 그렇게 이동하던 전하가
워크, 일을 하는 경우예요. W는 워크의 약자입니다. 일. 그러면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1의 단위는 줄, 나누기니까 퍼, 그리고 Q의 단위니까 쿨롱. 줄, 퍼, 쿨롱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줄, 퍼, 쿨롱이라고 읽는 게 맞는데 이거를 우리는 볼트와 같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앞에서 공부했었던 I가 T분의 Q라는 식과 V가 Q분의 W다라는 식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 W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QV다라고 계산이 가능하네요. 그럼 W는 QV라고 했을 때 단위가 1이니까 줄이라고 쓰지만 볼트 쿨롱이나 쿨롱 볼트라고 써도 실은 어떻다? 같다. 틀렸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워크는 1이라고 하고요. J는 줄이라고 읽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 퍼 쿨롱이라고 읽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문자로 썼다라는 건 마찬가지 직류를 뜻한다면 소문자로 썼을 땐 뭐가 되겠죠? 교류가 되는 거고 D라고 하는 거나 델타라고 하는 기호만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DV다 라고 쓸 거예요. 아니죠. 그냥 V다 라고 쓰겠습니다. V예요 라고 소문자로 쓰면 Q분의 W는 기준으로 DT, DQ분의 DW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또는 D 대신에 델타 Q분의 델타 W입니다 라고 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해요. 자, 넘어가시면 다섯 번째 저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저항은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기호 R만 써요. R. 저항군에서 따온 거고 단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심벌이 있어요. 도면상에서 저항이라는 걸 그리면 이런 기호가 됩니다. 이런 기호. 이런 기호가 R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저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적인 소자예요. 기계적인 소자가 되든 되고 전기적인 소자가 돼도 되는데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흐를 때 힘들게 하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아무것도 몰라도 저항이 크면 전류의 흐름이 방해하는 거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R이 커질수록 전류라고 하는 I는 어찌 되겠습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착안해서 만들어낸 법칙이 뭐냐면 옴의 법칙, 옴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I라고 하는 전류를 R분의 V로 계산합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비례식 이용해서 V라고 하는 전압은 IR이네요 라고도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 R이라고 하는 저항은요. I분의 V네요 라고 요 세 가지로 쓸 수 있는 걸 옴의 법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기호를 먼저 아는 게 급선무였던 거예요. I는 전류, V는 전압, R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그걸 알게 되면 옴의 법칙이라는 걸 찾아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다. 그래서 R분의 1의 비례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신 V랑 저항 또는 V랑 I, 전류는 비례한다. 그래서 V라고 하는 것과 I는 비례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수학적인 기호로 비례라는 기호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반비례 기호가 없기 때문에 반비례는 분수로 비례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전류랑 전압은 비례하는 거예요. V가 커질수록 전류가 커지겠죠. 그러나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관계는 반비례 관계로 보면 되고 반비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관계를 비례 관계로 봐주시면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I, V, R에 대한 기호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나면 R이 아닌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하실 필요는 있는데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 보시면 저항의 얘기가 나오고 6번에 컨덕턴스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6번째에 보시면은 컨덕턴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이 컨덕턴스는 기호가 G입니다. 근데 이 G는요, 저항의 역수라고 해요. R이 저항이니까 1분의 R이잖아요. 뒤집는 거죠, 역수. R분의 1이에요. 그럼 단위를 한번 만들었을 때 1 나누기 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굳이 쓰자면 옴분의 1이잖아요. 저희 산수 시간에 봤던 거 있죠. 지수 법칙. 그럼 얘를 옴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옴을 뒤집어서 이렇게 쓰고 모오라고 읽어요. 모. MHO라고 하는 모호예요. 모호. 그 다음에 이 녀석을 S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도 표현을 하는데 요 S라는 기호는 지멘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가장 쉽게 문제가 나왔을 때 단위들 찾는 게 나올 거예요. 모호, 지멘스, 옴 인버스라고 읽을게요. 옴 인버스. 옴 인버스. 여기는 1/옴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항하고는 아예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얘는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그런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소자예요. 그런데 기호는 저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서 어떤 회로도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요 기호만 보고 아 이거 저항이네? 이거 컨덕턴스네? 판단 못해요. 무조건 단위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옴이냐 옴이 아닌 다른 것들이냐라는 단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셨다면 이제 뭐를 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I가 옴의 공식으로 R분의 V였어요. 그죠? 그럼 요 R분의 V는 사실상 R분의 1 곱하기 V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분의 1이라는 게 컨덕턴스 G라는 걸 아신 상황이라서 G 곱하기 V가 I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물론 V라고 하는 건 IR인데 자, 요거는 IR, R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G의 역수기 때문에 뭐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G분의 I가 가능하죠. 왜? R이 누구랑 같을 거니까 G분의 1과 같을 거니까. 그죠? G가 R분의 1과 같았다면 R은 G분의 1과 같아야죠.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럼 세 번째, R이 I분의 V라고 했거든요. R은 곱하기 I가 넘어가면 나누기 되잖아요. 그런 걸 안다면 G라고 하는 컨덕턴스는 뒤집으라며요. V분의 I가 되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옴의 법칙은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컨덕턴스까지 생각하시면 6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책에 보시면 컨덕턴스 6번, 그 다음에 7번에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옴의 법칙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옴의 법칙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쌤들이 공부하시는 거는 실제로 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컨덕턴스로 표현을 하는 건지 또는 저항으로 표현하는 건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6번 컨덕턴스까지 사실 저희 오늘은 용어 정리에 거의 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기본적인 용어, 기본적인 기호, 기본적인 단위 이 정도까지 꼭 보시고 그 중에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하면 누구라고요? 그쵸, 기호예요. 기호. 기호는 조금 더 등한시하셔도 좋지만 용어, 한글로 써있는 말과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